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도망치기도 했고요. 짝사랑으로 인해 자살 기도를 해 정신요양원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뜬금없이 서점원으로 일하다가 이틀 만에 그만두고 시계 부품 공장 견습공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즈음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첫 시집을 내고 차츰 성공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헤세는 반전주의적 태도를 보여 독일에서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1919년 온갖 비난에 시달리던 헤세는 도저히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없게 되었고요.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의 이름을 빌어 데미안을 출판합니다. 데미안이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이 무명 작가가 대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해했죠. 그러나 곧 데미안의 문체가 헤세의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에밀 싱클레어 작가는 헤세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데미안은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2개의 세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열 살 되던 해, 내가 살던 작은 마을에 있는 라틴어 학교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향기를 품으며 다가와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어두운 골목길에 밝은 집과 교회탑, 시계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아늑하고도 따사로운 느낌으로 가득 찬 방,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찬 방들의 추억이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 집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가정 상비약과 말린 과일의 향기도 풍겨온다. 그곳에서는 극과 극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이 얽혀 있다. 세상의 끝에서부터 나타난 밤과 낮의 영역이.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매우 비좁아 오직 부모님 2분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영역의 대부분은 내게 매우 친숙하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엄격함, 모범, 교육의 세계였다. 이 세계에는 부드러운 빛, 명확함과 정결함, 그리고 따스하고 다정스런 대화, 깨끗한 손, 말쑥한 옷차림, 훌륭한 예의범절이 깃들여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연결된 고든 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관용과 선의, 사랑과 존경,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 인생을 밝고 맑게 그리고 아름답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또 하나의 다른 세계 또한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이질적인 세계였다. 냄새와 말씨부터 달랐고 기대와 요구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의 세계에는 하녀라든가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한 소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마치 도살장이나 형무소, 술주정뱅이들과 욕지거리를 퍼붓는 여자들, 새끼 벤 암소와 쓰러진 말, 강도와 살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 같은 몸소리 쳐지면서도 유혹적이고 끔찍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넘쳤다. 흥미롭지만 무섭고 거칠고 어두침침한 일들이 바로 내 주위에서 옆골목이나 이웃집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찰들과 불량배들이 쫓고 쫓기며 거리를 휩쓸고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두들겨 팼으며 밤이 되면 젊은 여인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노파들이 사람을 홀려 아프게 만들기도 했다.
강도들이 숲속에 자리를 잡았고 방화범이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또 하나의 격정적인 세계가 도처에서 넘쳐 흐르고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집만은 제외되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여기 한쪽 영역,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 안정,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여러 가지의 일들, 소란스럽고도 눈부시며 음산하고도 파괴적인 일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한달음에 어머니 품으로 달아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가 가까이 맞닿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 하녀인 리나는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거실 문 옆에 앉아 깨끗이 씻은 손을 빳빳하게 다림질한 앞치마에 단정히 모으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른다. 그때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이며 우리들의 세계인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그러나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죽간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다툴 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일들이 그러했으며 내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였다. 확실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눈과 귀를 돌리면 그곳에는 언제나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그런 사실이 내겐 낯설고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지만 때론 금주된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황량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루하게 여긴 적도 있었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부모님처럼 되는 일이며 밝고 맑은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으로의 길은 너무나 멀었다. 그곳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길은 언제나 다른 캄캄한 세계의 바로 옆이나 그 한가운데를 통해 가기 때문에 그 세계에 아주 머물거나 어쩌면 그 속에 빠져버릴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러한 운명에 놓인 탕아들의 이야기를 나는 열심히 읽었다. 탕아들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와 선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구원이었으며 현명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르고 선하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악한이나 방탕아들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방탕아가 참회하고 다시금 선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결과가 불만스러울 지경이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고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찌 되었든 그런 생각들은 단지 공상으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마음의 맨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를 상상할 때도 그것이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변장하고 길거리나 시장통, 술집 따위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뿐 결코 우리 집은 아니었다. 나의 누나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나들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도 더 부모님과 가까웠다. 나에 비하면 훨씬 착하고 몸가짐도 발랐으며 나쁜 점이란 없었다. 물론 누나들에게도 약간의 결점이나 나쁜 버릇은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나의 경우와는 달랐다. 나의 경우 악마와의 접촉은 몹시 괴롭고 곤혹스러운 것이었으며 나에겐 어두운 세계가 훨씬 가까운 것 같았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싸웠을 때도 시간이 지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내가 나빴고 싸움을 건 쪽이었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건 나였다. 누나들을 욕하는 것은 부모님과 선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누나들과는 함께 나눌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거리의 불황아들과 나누는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 양심에 비추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밝은 날에 누나들과 함께 어울려 품위 있는 빛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는 뿌듯하기도 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던 것 중에 단연 최고였다. 밝은 음악과 향기로운 냄새 속에서 크리스마스와 행복에 둘러싸인 천사가 된다는 것은 분명 달콤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내게 아주 드물었다. 때때로 나는 어린애다운 놀이를 하다가도 괴팍한 성미를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분노에 휩싸여 거친 행동을 하고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며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을에 후회와 회한에 초라하고도 침울한 심정으로 보내는 몇 시간이 계속되고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 후에는 다시 밝은 빛과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의 시간이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나와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둘 다 다소 거칠긴 했지만 선량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들이 늘 멸시했던 이웃 공립학교 아이들과도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수업이 없던 어느 날 오후, 내가 10살쯤 되던 해였다. 나는 이웃의 두 아이와 어울려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키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되는 힘이 세고 거친 아이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했지만 술주정뱅이였고 그의 가족들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속으로 그를 두려워했으므로 그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몸가짐은 벌써 어른스러웠고 젊은 직공들의 말투며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에 강기슬구로 내려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다리 기둥 뒤로 돌아갔다. 아치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흘러가는 냇물 사이의 기슭은 온통 쓰레기와 유리 조각, 고철덩어리, 그 밖에 잡다한 것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이따금 쓸만한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곳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찾아낸 잡동사니들을 그에게 보여야 했다. 크로머는 그중 괜찮은 것을 골라 호주머니에 챙겼고 나머지는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납이나 노쇠, 주석으로 만든 물건이 있는지 살폈으며 그런 것은 모두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만든 낡은 빗도 챙겼다. 나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당장 만나지 말라며 혼날 게 뻔해서가 아니라 크로머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를 한패로 취급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기뻤다.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했다. 내가 크로머와 어울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침내 우리들은 땅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크로머는 강물에 침을 뱉었다. 그는 이새로 침을 뱉어 원하는 곳 어디든 맞췄다. 그의 모습은 어른스럽게 보였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우리 또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거나 나쁜 짓을 자랑스럽게 으스댔다. 나는 잠자코 있었는데 그런 나의 침묵이 크로머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 몹시 두려웠다. 처음에 나와 함께 있던 두 아이는 이내 내게서 멀어져 아예 크로머에게 붙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차림과 태도 또한 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훌륭한 가문의 아들인 나를 프란치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친구들도 여차하면 나를 모른 채 할 것이다. 나는 불안한 나머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했다. 나는 대담하게도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댔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같이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도 흔한 종류의 사과가 아닌 최고급 사과였다고 말했다. 어리석게도 나는 순간적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이런 거짓말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꾸며대기 시작한 이야기는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금방 이야기를 끝내면 혹시나 더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더욱 부풀렸다. 한 사람이 나무 위에서 사과를 따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았고 나중에 너무 무거워진 사과 자루를 반으로 나누어 하나를 먼저 옮긴 후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왔다는 말까지 했다.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은 전혀 무관심하다는 태도였고 크로머는 눈을 반쯤 내리깐 채 날카롭게 나를 훑어보더니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틀림없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럼 틀림없어. 나는 지지 않고 분명한 어조로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맹세해. 나는 겁이 덜컥 났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래 좋아. 크로머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조금 뒤 크로머가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무척 기뻤다. 다리 위에 다다랐을 때 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머뭇거리며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어차피 같은 길로 가야 하니까. 크로머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도 나는 감히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 집 대문과 육중한 쇠 손잡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창문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인가. 내가 문을 열고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크로머가 나를 쫓아와 문을 밀치며 들어왔다. 앞마당 쪽으로만 햇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두운 타일 복도에서 크로머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서서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이 마치 무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나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금세 불안해졌다. 만약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이래?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물었다. 아니야. 잠깐 내게 뭘 좀 물어보려는 것 뿐이야. 굳이 다른 아이들이 들을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 대체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난 들어가야 해. 알겠어? 넌 알고 있겠지?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땅인지. 크로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몰라. 난 그저 방앗간 집 땅이라고 생각했어. 크로머가 한쪽 팔로 내 몸을 휘감아 바짝 끌어당겼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악하고 심술궂은 기운이 넘쳐 흘렀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가르쳐 줄게.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던 사실이야.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훔친 놈을 신고하면 2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뭐라고? 아, 맙소사. 나는 신음을 내뱉었다. 너 설마 주인에게 일러 바치지는 않겠지? 그의 양심에 호소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난 확실히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배신 따위는 결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 일러 바치지 말라고? 크로머는 가소롭다는 듯이 픽 웃었다. 이봐, 넌 내가 돈 찍는 공장이라도 가진 줄 알아?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를 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2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니? 어쩌면 과수원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크로머는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나 안정의 향기를 풍기지 않았고 나를 감싸고 있던 세계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 주인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고발하겠지. 사람들은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고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 내가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 소용 없었다. 내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순간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위기를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나는 절망감에 빠져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는 모두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의 생각이 떠올랐다. 낡은 시계. 할머니께서 물려주셨지만 고장나서 그저 차고 다녔을 뿐인 시계였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제발 이러지 말아줘. 그래서 내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이 시계를 줄게. 자, 받아. 난 정말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걸 가져. 은으로 만든 고급 시계야. 물론 손을 좀 봐야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큰 손으로 시계를 받아 쥐었다. 그 손을 바라보며 나는 그의 손이 나에게 얼마나 폭력적이며 깊은 적의를 갖고 있는지, 내 생활과 평화를 파괴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은으로 만든 거야. 나는 무력하게 떨며 말했다. 이따위 낡아빠진 시계가 은이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좋은 거면 너나 고쳤어. 크로머가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크로머, 나는 그가 그대로 가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우선 이 시계를 받아줘. 정말 은으로 만든 거야. 은이라고. 진짜야. 난 이것밖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그는 냉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넌 잘 알고 있겠지. 경찰한테 얘기해도 돼. 난 경찰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는 돌아섰다.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다. 일이 그렇게 돼선 안 된다. 그가 이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 후에 벌어질 온갖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크로머,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지? 너 농담이지? 나는 초조한 나머지 잔뜩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이 농담으로 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을 해봐. 무슨 짓이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해. 그는 짐짓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야. 그것을 쉽게 포기할 만큼 나는 부자도 아니고 그쯤은 너도 알겠지. 하지만 넌 부자인데다 은으로 만든 시계도 갖고 있잖아. 내게 이 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갔다. 그러나 이 마르크라니. 그건 내게 있어서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도 같은 엄청난 돈이었고 마련할 수도 없는 돈이었다. 나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었다. 어머니께 맡겨둔 저금통 하나가 있었고 그 속엔 삼촌이 오셨을 때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기회에 생긴 10페니히 또는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외엔 한 푼도 없었다. 그때 나는 아직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돈이라곤 정말 한 푼도 없어. 그렇지만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난 인디언 책도 가지고 있고 병정들이며 컴퍼스도 있어. 그것들을 줄게. 나는 울상이 되다시피 하여 부탁했다. 크로머는 대담해 보이는 입술을 심술궂게 실룩거리더니 땅바닥에 침을 퇴 뱉었다. 웃기지 마. 그따위 쓰레기는 너나 가져. 컴퍼스라고? 더 이상 날 화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와. 돈을.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정말 방법이 없단 말이야. 내일까지 여유를 줄게. 내일 이 마르크를 가져와. 수업이 끝난 뒤에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돼. 만약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하지만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란 말이야. 정말 어떻게도 안 되면 어쩌지? 아, 돈은 너희 집에 얼마든지 있잖아.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럼 내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보자. 알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져오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꼭 기억해둬. 그는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러더니 침을 한번 뱉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디론가 도망쳐서 영영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라도 빠져 죽어버릴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 확실한 형체를 갖고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두운 현관 맨 위층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내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리나가 장작을 가지러 가려고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다가 계단에 앉아 훌쩍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우리 집의 분위기와 사랑이 이런 사소한 물건들로부터 물밀듯 밀려왔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 그리운 고향집의 방을 보고 그 냄새를 맡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듯 내 마음도 그랬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만의 밝은 세계였으며 나는 죄를 짓고 낯선 심연 속에 깊숙이 가라앉아 모험과 죄악에 몸을 맡기고 위협과 불안과 치욕이라는 적에게 협박받았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자갈이 깔린 고급 현관바닥, 가구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나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정겹고 부드럽고 소중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더 이상 내게 위안이 되지 못했으며 내 소유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엄한 질책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 속에 속할 수 없었다. 나는 깔개 위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 더러운 발을 하고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림자를 우리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밀과 불안을 품어왔지만 오늘 내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모두가 어린애 장난이며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두 손을 뻗어 나를 쫓아왔고 이것으로부터는 어머니도 나를 구해낼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알려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 나의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모두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는 이도 저도 아닌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었다. 왜 나는 그를 따라갔던가? 왜 나는 아버지에게 복종했던 것보다 더 순순히 크로모에게 복종했던가? 무엇 때문에 그따위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댔던가? 그런 짓이 진정 영웅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그때부터 악마가 내 손을 잡고 있었고 적이 내 뒤를 따라다니게 된 것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내일 당장 닥칠 공포보다는 내 앞날이 이 순간부터 점차 내리막길이 되어 마침내는 암흑에 이를 것이라는 섬뜩한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이 실수로 인해 또다시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누나들과 다정히 지내는 일이며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와 입맞춤도 모두 위선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숨길 수밖에 없는 운명과 비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믿음과 희망이 내 마음을 스쳤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처분에 따라 벌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내 편이 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고백하는 순간 지금껏 그래왔듯이 참회와 괴롭고 가슴 아픈 시간을 버텨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달콤한 위로처럼 느껴졌던가.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이었던가. 그러나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비밀로 간직해야만 하는 오직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영원히 사악한 길로 빠져들어 악당들과 비밀을 나누며 그들에게 종속되어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어른인 척, 영웅인 척하며 벌인 일의 대가를 견뎌야만 한다.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아버지께서 내 젖은 신발을 지적하며 혼내신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려짐으로써 더 나쁜 사태를 깨닫지 못하셨고 나는 그저 아버지의 꾸중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남몰래 다른 일에 그것을 연관시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새롭고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바로 날카로운 반항심이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우월감을 느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가 내 젖은 신발을 나무라는 잔소리는 아주 경멸스럽게 생각되었다. 만약 이 사실을 아신다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흡사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판국에 빵 한 조각 훔친 것만 신문받는 사람의 심정이었다. 그것은 추악하고 적대적인 감정이었지만 강하고 깊은 매력이 있었다.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내 비밀과 죄를 결박시켰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크로모가 경찰에게 나를 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내 머리 위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가족들은 나를 한낱 철부지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체험 중에서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최초의 균열이었고 나의 소년 시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둥에 가해진 최초의 톱질이었다. 그 기둥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운명은 누구도 느끼지 못한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선이 그어진다. 톱질이나 균열의 흔적은 다시 아물고 치유되기도 하지만 암실 같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피 흘리며 살아가게 된다. 나 자신은 이러한 전율할 만한 감정에 두려움을 느껴 당장이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추며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떤 현자 못지않게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난관을 극복해 나갈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나는 저녁 내내 변해버린 집안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만 했다. 벽시계와 책장, 성경책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들이 나에게 작별을 고했고 나는 나의 착하고 행복한 생활이 모두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양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어둡고 낯선 세계, 내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한가운데에 새로운 흡입력을 가진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았고 그 맛은 쓰디썼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며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 나는 기뻤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올렸던 저녁 기도는 최후의 죄를 사하는 지옥불처럼 내 위로 쏟아졌다. 가족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나는 차마 함께 부를 수 없었다. 곡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쓰디쓴 담즙이며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도를 올리실 때도 나는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없었고 아버지가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는 심한 마음의 동요가 나를 가족으로부터 갈라놓았다. 춥고 지친 채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따스함과 안도감이 나를 부드럽게 감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지나간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잘 자라는 밤인사 후 사라지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는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고 어머니가 든 촛불의 희미한 빛은 아직도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내게 와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무언가 느끼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다정하게 입 맞춰주시고 다정하고도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물으시겠지. 그럼 나는 울음을 터뜨릴 것이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 흘러내릴 것이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나는 용서를 빌리라. 그러면 만사가 해결되고 나는 구원될 것이다. 문틈으로 비쳐들던 촛불의 빛이 다 사라져 버린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간절히 원했다. 다음 순간 나는 다시 낮의 사건을 떠올렸고 적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크로모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뜬 채 입술에는 야비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커져왔다. 크로머의 얼굴은 더 크고 추악하게 변해 내가 잠이 들 때까지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꾼 꿈은 크로머나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부모님과 누나들과 함께 배를 타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휴일의 평화와 환희에 둘러싸여 있었다. 한밤중에 언뜻 잠이 깨었을 때조차도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졌다. 유난히도 하얗던 누나들의 여름옷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어느 한순간 나는 천상의 낙원에서 현실로 굴러떨어져 다시 사악한 적의 눈과 마주쳤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도록 일어나지 않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마자 나는 그만 구토를 해버렸다. 이로 인해 나는 얼마간의 이득을 보았다. 나는 원래 몸이 조금 아픈 날이 좋았다.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고기 장소와 흥정하는 소리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이란 어떤 환상의 세계나 동화 속의 세계 같았다. 눈부신 햇빛이 방 안을 가득 비췄지만 학교의 초록색 커튼에 가려진 그런 빛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조차 흥미가 없었으며 뭔가 뒤틀린 박자 소리 같았다. 그래, 만약 내가 지금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하지만 난 가끔 그랬던 것처럼 단지 약간 몸이 불편할 따름이었고 이것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었다. 학교에 가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크로모로부터 나를 보호하지는 못한다. 어머니의 친절한 간호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귀찮고 고통스럽기만 했다. 나는 잠든 채하고 누워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았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나는 11시에는 시장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10시쯤 일어나 이제는 좀 나아졌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자리에 좀 더 눕든지 학교를 가라고 하셨다.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말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빈손으로 크로모에게 갈 수는 없었다. 내 작은 저금통에 손을 드는 방법밖에 없었다. 물론 그 안에 든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크로머를 만족시킬 만한 돈은 아니었지만 한 푼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라도 갖고 가서 크로머를 달래는 편이 낫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양말바람으로 살그머니 어머니 방에 숨어 들어가 어머니 책상 속에 든 저금통을 꺼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가슴이 너무 뛰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단에 이르러 처음으로 저금통을 살펴보고 그것이 잠겨 있음을 알았을 때까지도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것을 여는 것은 간단했다. 가는 양철격자를 부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막상 저금통을 부수었을 때는 무척 슬펐다. 이로써 나는 최초의 도둑질을 하게 된 셈이다.
그때까지는 기껏해야 사탕이나 과일을 몰래 꺼내 먹은 정도의 일밖엔 없었다. 비록 내 저금통이기는 하지만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나는 크로머와 그가 속해 있는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섰고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항하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악마가 나를 잡아간다 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세어보았다. 저금통에 들어 있었을 때는 제법 많은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형편없이 적은 돈이었다. 65페니히였다. 나는 깨진 저금통을 현관 옆에 감추어 놓고 돈만 챙겨 이전의 현관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누군가 2층에서 나를 부를 것만 같아 재빨리 도망쳐 나왔다.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일부러 지름길을 피해 골목길을 빙 돌아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듯한 구름 아래로 해서 나를 바라보는 집들을 지나 나를 의심쩍게 바라보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걸었다. 친구가 가축시장 부근에서 1달러를 주운 일이 문득 떠올랐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행운을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도를 올릴 권리가 없는 놈이었다. 또 이제 와서 제 아무리 기도를 한들 깨진 저금통이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멀리서 프란치 크로머가 나를 알아보고는 나의 존재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천천히 걸어왔다. 내 곁으로 다가온 그는 따라오라는 듯한 눈짓을 하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휘트로 거리로 내려가 다리 건너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새로 지은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공사가 중단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도 창문도 없이 담들만 황량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문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를 뒤따랐다. 그는 담 뒤로 돌아가더니 내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는 손을 내밀었다. 가져왔겠지? 그는 차갑게 물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움켜쥐고 있던 돈을 꺼내어 그의 손 위에 쏟아놓았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에 짤랑하는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그는 돈이 얼마인지를 헤아렸다. 65페니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겁먹은 태도로 대답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더는 가진 게 없어. 난 네가 영리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비교적 온화한 어조로 나를 힐책했다. 명예를 존중하는 남자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난 결코 내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니켈 돈 따위는 도로 넣어도. 너도 누군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은 값을 깎지 않아. 약속한 값은 정확하게 셈해 줄 거야. 하지만 내겐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이건 내가 저금했던 돈이야.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넌 내게 1마르크 35페니 빚졌어. 언제 갚을 거야? 그래, 꼭 갚을게.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내일이든 모레 곧 더 많이 생길지 몰라.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뭐 널 괴롭히고 싶진 않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오늘 오전 중에 그 돈을 가질 수 있었어. 난 가난해. 넌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맛있는 점심을 먹었겠지. 그렇지만 난 아무 말 않겠어. 좋아, 좀 더 기다려 줄게. 모레 오후에 휘파람을 불 테니까 그땐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거야. 내 휘파람 소리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떠나버렸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만약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 이후 나는 그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놀이를, 무슨 생각을 하든 그 휘파람 소리는 나를 따라다니며 내게 명령했고 그것은 내 운명이 되었다. 어느 조용하고 풍요로운 가을, 아끼는 정원에 나와 섰을 때 나는 지금보다 어리고 착하고 자유분방하고 보호받고 있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때 좋아했던 놀이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때마다 어디선가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와서는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그 휘파람 소리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은 산산이 파괴되어 깨져버렸다. 나는 밖으로 나갔고 협박하는 그를 쫓아 추악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는 곳으로 끌려가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돈재촉을 받아야 했다. 그런 일은 비록 수주일쯤 계속되었지만 내게는 수년, 아니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가끔은 5페니히나 10페니를 가져갔는데 그것은 리나가 요리대 위에 올려둔 시장 바구니에서 훔친 돈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크로머에게 욕을 먹고 멸시를 당했다. 내가 그를 기만하고 정당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돈을 도둑질함으로써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였다. 내 일생에 이처럼 순환을 받은 적도 이보다 더 큰 절망감과 굴욕감을 느낀 적도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넣어서 감쪽같이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아무도 그 저금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언제 발각될지 몰라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내게 다가올 때면 혹시 저금통에 관한 일을 알게 되신 걸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보다 더 두려움을 느꼈다. 내가 한 푼도 없이 그 악마에게 나타나는 때가 많아지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그는 나에게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 심부름을 하거나 10분 동안 외발 뛰기, 지나가는 사람의 겉옷에 종이조각 붙이기 등을 명령했다. 나는 꿈에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악마에게 쫓겨 가위에 눌린 채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 결국 나는 병이 났다. 자주 구토를 하고 곧잘 오한에 떨었으며 밤엔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흘렸다. 어머니께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내게 온갖 관심을 쏟으셨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찍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머니께서 초콜릿 하나를 주셨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는 내가 착하고 얌전하게 잘 지내면 잠이 잘 오도록 이런 것을 상으로 주시곤 했다. 그때도 어머니가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미셨다. 나는 단지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팠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니야. 아무것도 먹기 싫어. 나는 이렇게 고함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초콜릿을 내 머리맡에 놓고는 조용히 나가셨다. 이튿날 어머니가 어젯밤의 일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의사의 진찰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아침에 냉수욕을 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 시절 내 상태는 광기의 연속이었다. 우리 집의 평화스러운 생활 속에서 나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겁먹고 괴로워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다. 한순간이나마 불안한 내 처지를 잊은 일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역적을 내며 이유를 물으셨지만 나는 그저 마음을 닫고 말았다.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가 10살 때부터 20살의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 개의 세계는
밝고 모범적인 부모님의 세계와 어둡고 퇴폐적인 또 다른 이질적 세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은 싱클레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따뜻하며 행복한 영역에서만 살길 원하지만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하고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모를 어두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졌던 싱클레어가 잠깐의 허세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내용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치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을 그때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이제 이 두 개의 세계를 잘 구분하고 어둠 속으로 스스로 발 내딛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고 완성되어 있나요? 때론 아직도 얕은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진 않은가요? 이런 물음들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